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어제보다 시장 분위기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10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키워갔고요. 다만 지금 2시 구간에서는 그래도 10시만큼의 낙폭보다는 낙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급등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찰실험 물량들이 출되고 있는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두 개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신경이 계속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격화되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죠. 간밤 WTI가 80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격화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에너지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타격을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의 모멘텀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주고 있는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결국에는 지수가 문제인 듯합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금과 은 그리고 원유와 같은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KB증권이 내놓은 리포트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 경로는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상방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의 경우에는 보면은 오늘 시장은 26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은 7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2900선까지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주가가 2400선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500포인트가량의 갭이 발생을 한 건데 지금 시장은 이 갭을 메워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KB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일단 갭을 메워가면서 2700선에 도달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었고요. 두 번째 가정은 2700선 위로 완전히 안착이 될 것이다.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먼저 2700선까지의 이 과정은 갭을 메우는 과정은 사실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는데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어려운 금융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부총재를 통해서 나왔고 이 의견이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가 랠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8월 22일부터 24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만약에 페드가 9월에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700선까지 갭을 메우는 과정은 굉장히 순조로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만 2700선 위로 완전히 랠리를 보이려면 앞으로 경제와 실적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가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KB증권 측에서는 앞으로 4분기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지금 경제가 문제가 없고 통화 정책이 좀 시행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결국에는 소화를 하려면은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코스피의 최근에 EPS 이 추정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내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네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보다 시장이 더 올라가려면은 그리고 2700선 위로 완전히 랠리를 하려면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실업률이 추가 악화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의 결국에 척도가 이 실업률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안정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할 테고 두 번째로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겠지만은 미국 대선 후에는 그래도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번 들으셔서 아마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실적 여전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4분기가 되면은
이 한국의 밸류어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4분기에는 그래도 시장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 봐야 될까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IM증권의 리포트를 또 봤는데 반등 국면에서는 업종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 IT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반도체 업종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업종보다는 실적에 주목을 하고 실적과 종목을 잘 연결해서 보자라는 게 IM증권의 포인트였습니다. IM증권은 아직 반등 주도 업종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지금까지 AI 주도주가 다음 주도주가 또 되기에는 사실 가능성이 적고 철강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산업 경기 회복이 아직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주가 되기 부족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트레이딩 이미 가격이 선반영되어 있고 해리스 트레이딩, 2차 전지와 신재생 같은 경우는 이미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면서 앞으로의 주도 업종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IM증권 측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7월 이전에는 상승하다 7월 중순부터 조정 국면에 있는 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을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IM증권에서는 이 종목들을 최선호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기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우려는 커지고 있고 주가도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품주인 SL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연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이러한 좀 조건들을 해당하는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고요. 대상의 경우에는 이 마진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고 한세실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미국의 OEM 수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최근에 전장 쪽에서의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장의 수주가 견고하고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현대건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에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기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숫자를 잘 생각하시고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 이후로 우리 증시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특히나 배터리 화재 방지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는데 연관성이 크게 없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또 크게 급등했다가 크게 빠져버리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실체가 있는 종목이고 또 어떠한 시세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사고 이후로 전기차 포비아가 크게 확산을 하고 있죠. 전기차는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그런 지하 주차장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일 어제였죠. 환경부가 관계 부처들과 함께 전기차 화재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배터리 제조사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면서 과충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수립하는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연이어서 회의를 또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 회의를 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다음 달 초에는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관건은 이제 배터리를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용량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어느 회사의 배터리인지 또 어떤 배터리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대회비였던 배터리 실명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 기업 현대차가 배터리 제조사를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EV 13종 중에 12대가 국내산 전기차였고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뒤이어서 계열사인 기아도 함께 국내산 배터리가 많이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라인들을 공개했습니다. BMW도 동참을 했고요. 여기에도 벤츠가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벤츠가 가만히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일자 오늘 벤츠 코리아에서도 배터리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실명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배터리 3사 업계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조사 공개할 시에 우리는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조금 가격이 높더라도 안전성이 더 담보되는 국내 배터리 3사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번 배터리 화재에서 문제가 됐었던 그 벤츠 전기차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중국산 파라시스산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반사 수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경우에는 배터리 시장도 함께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마냥 호재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이 하반기 전기차 출시 목표를 좀 늦추면서 지금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들썩였던 종목들 어떤 것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들인데요. 먼저 이닉스가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회사인데 거래소 투자 경고 지정 예고로 인해서 지금 투자 거래가 지금 좀 정지된 상태는 아니고 아직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부품사이고요. 역시나 나노팀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열폭주 차단 패드 수요 급증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 두 종목 시세 급등세를 펼쳤다가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중 NCS의 경우에는 순핵식 냉각 시스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에너지를 충전하다 달아오른 열의 에너지를 물로 식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시세가 좀 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테크는 지난 5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전기 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배터리 진단 시장의 90%를 점유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어서 EM플러스입니다. 열폭주 등을 막는 방열 갭 필러와 방열 실리콘 폼 등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캠트로스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배터리 충전 시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를 막아주는 첨가제에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소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 위즈 같은 경우에 급등세를 펼치면서 오늘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과충전 방지 PLC 모뎀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정부가 이 PLC 모뎀을 장착한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겠다라고 방침을 밝히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영의 경우에도 2차 전지 소재, 방염 필름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변동성이 워낙에 큰데다가 어떤 종목들이 실체가 진짜 있는 것인지 또 시세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는 것인지 잘 체크하신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관련주 아이디어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시장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파이널 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시장이 다시 조금 처지는 느낌입니다. 코스닥이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양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밤 이스라엘, 이란, 중동 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한 여진이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전해지는 모습인데요. 그렇듯 최근 시장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부분은 바로 유가입니다. 직접적인 배경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중동에 배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는 등 중동발 불안이 이 같은 하락세를 제공했습니다. 유가가 만약 다시 급등해서 90불 혹은 그 이상까지 가버린다면 이번 주 발표되는 7월 CPI를 포함해서 향후 CPI 이벤트를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판을 다시 짜야 하는 일이 벌어질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중동 지정학 이슈의 상수와 경기 모멘텀 둔화로 인한 수요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장세가 재출현할 확률은 그리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조정 시 우리나라 시장 주도주였던 반도체 주들이라든지 조선주 위주로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 본다면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것이 있을지 하나 알려주시죠. 일단 단기적으로 반도체와 조선주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한 파동 더 하락 파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해당 이슈에 맞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흥하해운입니다. 현재 지수 추가 조정이 우려되고 있고 이스라엘 이란 이슈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지주 관련주인 요 해운주 흥하해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약 2,690원에서 2,720원 사이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10%, 손절가는 2,600원, 목표가는 2,800원 이상 도달시부터 분할로 매도하시는 전략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테마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이렇게 이슈 상황 발생 시에만 트레이딩이 가능한 테마군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유의하시면서 매매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흥하해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고 있을지 수급 상황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간 외국인들이 먼저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 2위권에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크래프톤입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코스맥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네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들이 한미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들인 탑5 중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웹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펩트론, 세 번째로는 휴마시스, 네 번째로는 재룡전기, 다섯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현재 이름 올리고 있고요. 또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실리콘2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코스닥 내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다섯 번째로는 HLB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현대 로템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TNG, 세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네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줄 매수하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컴 라이프케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비즈니스온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익QNC, 세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테크윙, 코스닥 안에서 매수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노바렉스, 다섯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스펙 종목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교보심 6호 스펙을 코스닥 내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세 번째로는 실리콘투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네 번째로는 재룡전기, 다섯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 가지 종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백산입니다.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5%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합성 피혁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죠. 예, 아까 전에 오늘 최준철 대표 나오셨던데 옛날에 VIP 투자자문에서 요 가치주로 오랫동안 이 백산을 보유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 거래량이 좀 별로 없고 대신에 어떤 가치 투자들이 좋아할 만한 빨리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매집을 해서 나중에 성과를 볼 수 있는. 네. 그 당시에 항상 저기 투자의 관점은 비슷했어요. 나이키가 가장 많은 주력사 매출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디다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두 개를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제 의류 쪽이죠. 의류 자파 쪽에 매출이 많고 이제 그것들을 차량용 내장재 그리고 지금 저기로 넓혀가고 있는 추세죠. 한쪽이 생각이 안 나네요. 차량용 내장재랑 두 가지 쪽으로 넓혀가고 있는 추세여서 그것에 대한 이 가치 투자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 뒤로 흐름도 좋았죠. 최근에 하나는 이따 생각나면 얘기 드릴게요. 지금 한 분야가 생각이 안 나서요. 전자제품? 전자제품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예전에 애플의 아이패드 케이스랑 네. 갤럭시 노트 케이스 이런 것들도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은 비중이 적지만 이제 그런 삼각 편대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이제 가치 투자 방점을 찍어서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투자자 환원이라고 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자사주 매입부 소각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네요. 지금 백산이 나이키가 흔들리면서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있네요. 나이키의 비중이 거의 50%에 가깝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나이키가 신저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2020년 코로나 시점으로 주가가 좀 있으면 가기 직전입니다. 이게 나이키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나이키를 안 신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아모레파시픽이랑 매장도 비슷하던데 언론에 나온 거 보셨나요? 아모레퍼시픽 점주들이 지금 뿔을 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 본사 가서 다 항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올리브영에서 사면 훨씬 싸고 샘플까지 껴주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은 오메레퍼시픽 매장에는 상품이 없어요. 그 상품이 없어가지고 가짜로 이거 판때기 있죠, 판때기 그걸 놔뒀어요. 병이 없고요, 공병조차도 없어요. 병이 아니라 판때기를 놔뒀다니까요. 판때기를. 네. 그리고 나이키도 그래서 똑같아요. 나이키도 지금 제품이 없어요. 나이키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제품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가맹점주들하고 다 사이가 좋지 않고 왜냐하면 그게 다 지금 온라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어렵죠. 그리고 지금 나이키가 이 마이클 조던이 모델을 할 때만 해도 아디다스를 누르고 혜성같이 등장을 했지만 그 뒤에 저기가 없어요. 지금 미국 보시면은 3분 커리라고 3분 만에 3점 슛을 4개 연속으로 넣어서 미국을 우승으로 이끌었는데 커리가. 근데 그런 슈퍼스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르브론, 커리, 듀란트가 삼각 편대로 이제 나이가 36, 37, 40 다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이런 이슈가 있더라도 나이키의 주가는 오르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이 부족하고 지금 온홀딩스랑 데커 아웃도어는 지금 계속 신고가예요. 지금. 호카를 갖고 있는 데커 아웃도어랑 온홀딩스 다 이런 것들을 신어요. 신발을. 젊은 세대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이키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백사는 나이키가 지금 요걸 재편하는데 백산의 비중을 늘렸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을 조절을 하는데 백산 쪽으로 몰아주기로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그 위기를 피해갔고요. 폴리우레탄 합성 피혁이죠. 그러니까 천연 가죽이 아니라 천연 가죽 느낌 똑같이 나는 인조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용 내장재에도 쓰이고 아까 말한 대로 전자제품 케이스에도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그쵸 굉장히 꾸준한 저기가 난다.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을 다 다루는데 나이키, 아디다스가 많고요. 아디다스보다 나이키가 많습니다. 근데 나이키가 재편 중에 백산 쪽으로 몰아주는 것 때문에 나이키의 주가가 빠지는 거랑은 상관없이 백산은 주가가 좋은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산 앞으로도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W게임즈 들고 오셨네요. 실적 2분기 실적 잘 나와서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W게임즈 지금 보는 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은? 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 회사인데 우리나라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못하는 게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김가람 대표가 그 강원과학고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나오셔가지고 네. 게임 회사를 차렸죠. 게임 회사 차리려면 진짜 똑똑해야 됩니다. 그 과학고 시절에 이제 부모님 손잡고 라스베가스를 방문했다가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 알겠지만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휘황찬란해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대로 그 온라인에다가 구현을 한 거죠. 그때 그걸 보고 자기가 카이스트 전자공학과를 가서 그거를 구현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장회사의 대표가 되어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죠. 지금 W게임즈가 하고 있는 것이 소셜 카지노 게임이죠. 소셜 카지노 게임은 카지노 게임인데 갬블링을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에 얻은 것은 현금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 게임 규제 때문에 못해요, 사업을. 그러니까 진짜 카지노가 아니거든요. 그대로 구현을 해놓은 거고 그 재화를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더블 다운 카지노, W 카지노 이렇게 두 개가 주력이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라스베가스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온라인으로 그냥 옮겨놔가지고 거기서 슬롯머신을 하는 건데 당연히 주력은 누구겠습니까? 미국의 중장년층들. 코로나 때 굉장히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 라스베가스, 마카오 이런 데 카지노를 다 못 가게 막으니까 집에서 이걸 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애들, 뭐 아들, 뭐 영유아 아들, 뭐 대학생 아들, 뭐 이런 그 아들 딸들이 이제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길 때 이 미국의 중장년층들은 이제 이 W 카지노를 즐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셜 카지노가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2분기 연결 및 기준 매출 1,631억 원, 영업이익 67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3.3, 영업이익 33.4 증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모바일 게임이 MMORPG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북미는 지금 소셜 카지노 게임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크래프톤도 나왔지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뭐 대박인데 네. 그 위에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도 있죠. 우리나라 게임 중에 모바일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 수출 순위 1위부터 4위까지 따졌을 때 전부 나머지는 다 넥슨, 던전 앤 파이터니 뭐 저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크래프톤 건데 유일하게 W 게임즈 것만 소셜 카지노 게임이에요. 근데 이건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먹히는 게임이다. 그리고 이게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실증 나는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증 날 수도 없고요. 왜냐면 원래부터 재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재미로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 카지노 가보시면은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잖아요. 좀비 같죠? 계속 슬롯모션 버튼만 누르고 있잖아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평생. 버튼을 계속 누르는 자동 좀비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네.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도. 그리고 자회사 슈퍼네이션 스웨덴 회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게이밍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카지노입니다. 여기서 아이게이밍을 통해서 아이게이밍은 진짜 온라인 카지노예요. 네. 여기서 얻은 돈은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화를 현금으로 못 바꾸는 소셜 카지노조차도 안 되는데 아이게이밍은 아예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북미, 유럽을 노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아이게이밍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아예 여기서 딴 재화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통 카지노 시장까지 진출을 하려는 지금 야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이른바 캐주얼 게임,
그러니까 사실 소셜 카지노가 외국에서는 캐주얼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즐기듯이. 그렇죠? 크레이지 아케이드 남녀노소 다 즐기잖아요. 지금 그 서비스 저기 됐나요? 서비스 중단됐나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물폭탄 터뜨리고 막 이런 거 남녀노소 다 즐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자동차 그 게임도 자동차 게임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귀여운 애들 나와서 게임하는 거.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네. 역시 게임을 잘하시니까.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아케이드 다 캐주얼 게임이잖아요. 네. 그 애니팡 이런 것도.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캐주얼 게임 범주 안에 있는 소셜 카지노가 사행성 게임 규제로 빠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캐주얼 게임이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아기자기하고 전혀 도박성이 1도 없는 것들만 캐주얼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W게임즈가 아이게이밍을 진출해서 진짜 도박 시장에 진출도 했지만 진짜 캐주얼,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진짜 캐주얼 게임. 그게 진짜 캐주얼 게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얘기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캐주얼 게임도 지금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로 나가는 거죠. 3가지. 캐주얼 게임은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겠죠. 도박 그 사행성이 없으니까. 하나는 소셜 카지노 원래 하던 거 캐시카우. 그 돈으로 아까 아이게이밍 시장에 진출해서 스웨덴 거 하나 인수한 거 거기 이제 그 시장 진출하고 원래 이제 캐주얼 게임 요 3가지로 나가는 걸로. 다 요 소셜 카지노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안정적으로 게임 사업을 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W게임즈 소셜 카지노 넘어서 정통 카지노까지 잘 더 확장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종목 CJ 제일제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실적이 잘 나왔네요. 2분기 수익성 대폭 개선, 이런 3분기째 질적 성장을 이뤘다라는 기사 쏟아지고 있고 주가도 오늘 3%대 강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그 백산의 그 전자소재, 전자제품 그리고 W게임즈에 얘기할 때 카트라이더 네. 도움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CJ 제일제당도 생각이 안 나면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41.1% 증가, 14.1이군요. 큰일 날 뻔했어요. 2,690억 원 기록했고요. 매출은 4조 3,314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2.1% 조금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CJ 제일제당은 2개예요. 식품하고 바이오. 근데 그 바이오가 우리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레드바이오가 아니고 레드바이오는 피니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게 레드바이오고 피 색깔이니까 얘네가 하는 거는 농업바이오죠. 농업바이오, 그린바이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화이트는 석유가 검정색이니까 화이트 반대되는 색깔. 그러니까 안 썩는 무슨 뭐 바닷가에서 안 썩고 뭐 저런 제품이라던가 이런 게 화이트 바이오예요. 이 지금 요 CJ 제장의 주력 바이오는 레드바이오도 하는데 레드바이오는 이제 시작을 했고 얘는 그린바이오죠.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 아지노모토. 이 MSG를 개발한 회사거든요.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 MSG 저 되게 많이 치죠. 제 네. 멘트 할 때. MSG 뿌린다고 하잖아요. MSG를 바로 만든 회사입니다. CJ 제일당에도 하나 있죠. 유명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요리 잘 못할 때 마법의 뭐를 꺼내죠 여기서? 다시다. 아니면 미원 꺼내죠. 청정원. CJ 제일당 다시다 아니면 청정원 미원 꺼내잖아요. 근데 그게 MSG거든요. 그리고 식품. 그러니까 아지노모토랑 똑같아요. 아지노모토에서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그걸 배워서 CJ 제일당을 만들어서 CJ 제일당이 삼성 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지노모토가 미국 시장에서 아지노모토의 교자 만두랑 아지노모토의 중국식 만두, 링링 만두 얘네가 완전히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자 만두 오사카 가면은 만두 시키면은 만두 완전 납작이로 만두 나오잖아요. 납작이 만두 붙은 거 아세요? 네. 5개. 그게 교자인데 교자는 피가 얇고 납작해요. 근데 중국식 링링 만두는 피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럼 피가 두꺼우면 뭐가 적겠어요? 고기. 소가 적겠죠. 네. 그쵸? 그리고 교자 만두는 납작하고 중국식 만두는 뚱뚱한데 피가 두껍고 교자 만두는 피가 얇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그 소를 다 믹서기에 갈아서 죽처럼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뚫고 들어간 거죠. CJ 제당이. 왜냐면 죽처럼 하면은 씹는 맛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CJ 제당은 소를 어떻게 했냐면 갈지를 않고 칼로 썹니다. 그럼 칼로 썰면 그 당면과 그 야채 소의 질감이 입에서 씹는 질감이 다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피를 얇게 만든 거죠. 얇게 만들었는데 쪘을 때 튀겼을 때 터지지 않는 그 강도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 닝닝 만두랑 일본식 교자 만두가 각각 갖고 있는 단점을 치고 쳐버린 거죠.
그래서 아지노모토를 모토로 MSG도 100개에서 만들고 아미노산도 100개에서 만들고 벤치마킹했고 아미노산도 이 벤치마킹에서 지금은 이겨버렸지만 그래서 구조가 비슷한데 CJ 제당이 지금 비비고 만두로 그 부분을 이겨버린 것이죠. 네. 비비다랑 투고를 합친 겁니다. 비비고는. 그래서 비비고 만두가 지금 완전히 그 아지노모토를 눌러버렸고요. 그래서 CJ가 아지노모토를 완전 눌렀어요. 그 다음에 슈완스를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슈완스 냉동 피자 업체인데 이것도 지금 냉동 피자 업체를 인수한 게 냉동 피자 시장을 진출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비비고가 아까 전에 링닝이 중국식 만두인데 아지노모토 거예요. 아지노모토의 교자랑 중국식 만두 링닝을 이긴 비법에는 아까 만두소를 식감이 좋게 만든 것도 있는데 거기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혈관을 찾은 겁니다. 슈완스의 냉동 피자를 인수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슈완스의 유통 체인을 산 거예요. 슈완스가 냉동 피자가 지금 미국에 전역에 유통되고 있는데 그 유통망을 사고 그 유통망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 비비고를 싹 다 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지노모토를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지노모토랑 이제 더블 스코어가 나고 있습니다. 비비고 만두는. 그다음에 이제 슈완스의 레드바론이라는 피자 브랜드가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1위로 올라갔어요. 네슬레께 1위였는데 이걸 제치고 1위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미국의 식품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심도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다. 신라면은 이 일본 업체한테 뒤지고 있거든요. 농심의 신라면만 일본 거를 역전해버리면 만두, 라면을 전부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 기업을 눌러버려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오세아니아에서는 워러스라는 그 유통업체를 통해서 비비고 냉동김밥을 팔아서 또 대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얘기해야죠. 네.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조 564억 원 나왔습니다. 아까 식품 사업이 2조 7,051억 원 매출이니까 바이오 사업은 절반 정도 되죠. 네. 영업이익은 990억 원이고요. 여기서는 고수익 제품인 트립토판 매출이 40%가량 증가하면서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아까 아지노모토의 사업 구조를 그대로 답습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아지노모토도 아까 말한 대로 교자를 대표로 한 식품 사업이 있고 아미노산, 그린바이오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 CJ 제약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어미 돼지한테 그걸 먹이면 새끼 돼지도 건강하고 어미 돼지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바이오인데 가축들이 먹는 그 사료죠. 사료에 이 첨가되는 부분이죠. 바이오죠. 그중에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트립토판 매출이 38% 증가한 게 이번에 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많이 증가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정리하면 CJ 제일제당은 아지노모토를 그 벤치마킹 했었지만 이제 아지노모토를 밟고 올라섰고 바이오 쪽에서도 아미노산 부분에서 이겼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대두 단백이라던가 트립토판 같은 이런 것들이 중국에 이제 먹히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CJ 제당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최근에 레드바이오 시작한 것도 있죠. 그런 부분도 향후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본 만두, 중국 만두 모두 이겨버린 우리 K만두의 저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린 바이오 산업까지 순항하고 있는 CJ 제일제당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가도 더 우상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이렇게 급락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현재 시장에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또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의 유신익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모시고 오늘 또 경기 침체라는 이 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박사님은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하다 이런 스탠스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침체라고 거론된 이야기들을 좀 접목을 해보면 네. 이제 첫 번째는 뭐 샤메 법칙 때문이다. 음. 그리고 지표가 여러 가지 예상치 대비해서 이제 좀 하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시면 부채에 대한 리스크들, 그다음에 중저소득 계층들의 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사실 후자의 이 대출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있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예상치를 하회하고 그다음에 샤메 법칙이 맞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침체로 가는 것처럼 모두 다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거의 4여 년 동안 보시면 미국 경제가 예상치를 항상 상회를 해오다가 맞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하회를 하거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이고 이 샤메 법칙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년도에 만들어진 법칙이라서 지금하고는 좀 괴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법칙은 아닌데 샤메 숫자 우리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게 바로 얘기하면은 이제 3개월 평균 실업률을 구해서 12개월 전에 제일 낮았던 숫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빼기를 해봤을 때 0.5%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제 침체로 가는 거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현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보면 지금이 과연 침체를 의미하느냐, 침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24조 달러의 굉장히 큰 어떤 항공모함 같은 그런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이 항공모함이 가다가 엄청 빠르게 달리다가 잠깐 또 쉬는 구간이 들어온 것이다. 근데 이 타이밍을 침체로 놓고 보시는 분과 지표를 현재 나오는 지표가 조금 슬로우 다운해지지만 이것이 완전히 침체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의 향후 포트폴리오나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스탠스 포지션들은 굉장히 1년 후, 2년 후에 굉장히 많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른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워낙 강했습니다. 잘 달리던 경제가 지금 약간 쉬어간다고 해서 그걸 침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앞서서 노동시장이 약간 달라졌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활동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민자분들도 그렇고 미국인들도 그렇고 꾸준히 참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계속 참가를 했었죠. 근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뒤부터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생겨난 만큼 양극화도 많았고 그죠. 중산층 계층들 그다음에 서비스업 계층들이 현금을 직접적으로 정부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부유할 수 있고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폭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민자 수가 최근까지 많이 급감을 했다가 이제 들어서 24년도에 들어서 이제서야 연평균 80만, 90만 명 이민자 수 유입이 되던 숫자에 이제 맞아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분들이 바이든 정책은 뭐 이민자를 어느 정도 환영하고 포용해주는 정책인데 왜 이제서야 그럴까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코로나 시기에 미국 시스템적으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일어날 정도로 시스템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민자분들이 의료보험이나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거 자신의 거처나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처, 집, 이사라는 건요. 잘 생각해 보시면 2, 3년 안에 빨리빨리 그렇게 왔다가 다시 들어가, 왔다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서 안정을 찾으니까 이제 미국 시스템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시려는 이민자분들도 이제 늘어나시고. 근데 이분들이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대부분이 실업자로 잡히세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아주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놀던 약간 게을러졌던 미국인들도 다시 일을 하려고 참가를 합니다. 그동안 돈은 많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돈이 떨어졌나 보죠. 그것까지 제가 추정을 못 하겠지만, 근데 이분들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를 하고 이민자분들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의 분들이 지금 당장 들어오자마자 일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바로 신규 실업자로 계속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과거의 경제활동 참가가 항상 좋았던 상황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때 맞아 떨어졌던 샤오의 법칙이 지금도 샤오의 법칙 인디케이터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침체다라고 규정을 짓는 거는 과도하다. 미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 4년 사이클로 구조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코로나를 겪고 나서는 그 폭이나 시기가 더 짧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준용하던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은 준용은 해야 하고 참고는 해야 되지만 이게 반드시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판단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경기 침체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샤메 법칙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법칙과 맞아 떨어지면은 그게 경기 침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글로벌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제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은 한 가지 단순한 법칙에 따라서 경기 침체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그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을까요?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표를 증시를 보고 지표를 해석하시면 다 틀리세요.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메이크 센스 하는 뭔가 이유를 찾다 보면은 침체론이 왔으니까 그래서 침체이구나로 해석을 해서 방향을 그렇게 틀어버리시면요. 맞아요. 침체가 네.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침체로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를 보고 지표를 판단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 그리고 지표를 보고 드라이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 글로벌 분석가들 일부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침체가 있다, 침체 이슈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 들어서 바이브 세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브 세션은 어떤 상황, 스탠스, 그러니까 실제 침체는 아닌데 상황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심리적으로 리세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중저소득 계층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체감 물가도 너무 높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노동 소득의 그 증가폭은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중상위 계층들이 벌어들이는 그런 수준하고 차이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침체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전체적으로 표현되는 지표는 침체가 아닌데 바이브 세션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미국 내부의 심리적인 상황은 조금 안 좋은 건 맞다. 근데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더 터치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해치펀드나 일일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 펀드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역으로 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더 싸게 만들고 더 떨어뜨리려고 하고 더 좀 혼란을 주려는 그런 의도도 저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분석가가 감히 그걸 어떻게 다 전부 알 수 있겠느냐. 지표를 보고 판단하시면 지금 침체라고 볼 수 있는 징후는 적다. 게다가 지금 한 가지 지금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 코로나 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그렇고요. 침체, 완벽하게 침체가 일어난 2, 3년 후에는 항상 침체 확률이 20, 30% 가까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보고 놀란다고. 네. 우리가 침체를 바로 직전에 겪었던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침체가 올지 모릅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장기물 국채를 계속 매수를 하게 돼요. 장기물 채권을 산다는 거는 장기물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역전이 나타나겠죠. 마이너스가 나타나겠죠. 그러한 심리 상태가 지금 장단기 금리 차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전에 침체를 겪었던 트라우마나 어떤 공포감에 의해서 또다시 2, 3년 후에 재발이 되는 작은 어떤 소규모의 사이클, 불안정성이 있는 좀 소규모의 사이클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들은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만은
그 지표들 가지고 그 지표들만 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단정 짓기에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과거와는 다른 점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이유는 있을까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거침이 없었죠. 뭐냐면은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도 항상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 소비와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왔고, 두 번째는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상업은행들의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그리고 대출, 그다음에 리스 이런 것들을 다 합해보면 12조 달러 정도로 계속,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12조 달러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 GDP가 명목 금액으로 보면 2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의 절반 정도를 상업은행의 돈으로 경제, 금융이 모두 다 흘러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고, 상업은행들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계속 지속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돈에 힘을 받아가지고 경제가 그렇게 나쁠 일도 없고, 금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민간 금융 사이드를 봤을 때도 대출이 원활하니까 어쨌든 계속적으로 투자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의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물론 부채를 많이 늘리고 건전성,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경제적으로 안 좋은 구조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사실 빚을 안 지고서 경제를 이끌었던 적은 단 한 번도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우리가 깔고서도 미국 경제는 계속 지금 호황을 이루어왔다. 근데 그러면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지표의 약화나 약간의 슬로다운은 뭐 때문에 나타났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대선 이슈 때문에 모든 정부의 연방정부의 예산 관련된 이슈가 다 물밑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요. 잘 보시면 지금 2, 3개월에 한 번씩 임시 예산안을 편성을 해가지고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를 하면 그거 가지고 돈을 씁니다. 즉 발목을 잡는 재정 지출에 그런 계획 프레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바이든 이제 집권 초창기처럼 돈을 자유롭게 일정 수준 정부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어느 정도 공화당이 컨트롤하고 임시 예산안 합의를 계속, 작년도에 이건 이루어진 합의입니다. 그래서 2, 3개월에 한 번씩 합의를 하고 확인이 되면 컨펌 되면 돈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출이 그렇게 경제를 크게 살릴 수 있는 힘은 적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아이러니하게 우리 이제 대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3개월 정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요. 대선 전후로 해서 정부의 지출은 항상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서 우리가 침체를 논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색해요. 미국은 항상 대선을 끝나고 나면은 어떤 대통령이 어쨌든 당선이 되면은 민주당, 공화당이 분명히 싸우긴 하겠지만 항상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그래도 전폭적으로 좀 찾아주려는 의도들이 항상 있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쓸 수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침체를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의도성이 상당히 글로벌 분석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침체는 아니긴 한데 우려점을 한 가지 꼽자면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어요? 일단 저희 이제 당장에도 직면하고 있는 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분쟁 리스크들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이제 이런 리스크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작년 10월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었죠.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서로 쏜다 협박을 했지만 근데 제한적인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동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일치되는 부분이었고 이번에도 이란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스탠스, 특히 네타냐후가 약간 독특한 제스처까지 취하면서 바이든하고의 이제 괴리감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지금 공군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말 강한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나 전투력, 그 공군력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봐도 이건 너무 미약해요. 그러니까 싸우려면 서로 체력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약간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전투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본격적인 확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심리적 불안을 계속 지속시킬 것이냐 후자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본질로 돌아갔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재정정책, 금리 인하 이런 패키지 정책까지 생각해보면 이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짚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경기 침체의 지표로 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지표가 진짜 맞을까 하는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시장 하루하루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 있고 그리고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맞는지 만약에 맞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신익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게임주가 각각 상반된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주가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넥슨과 크래프톤 같이 호실적을 내놓은 회사들은 줄줄이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와 같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회사들은 현 주가보다 낮은 수준의 목표 주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호실적에 웃고 있는 게임 회사들입니다. 넥슨이 지난 5월 중국에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출시를 했는데 기대치를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영업이익이 3,9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나 증가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2분기 중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핵심 IP 게임인 기존의 던전 앤 파이터와 지난달에 출시한 신작이죠. 퍼스트 디스턴트가 모두 흥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넥슨이 올해 처음으로 연매출 5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고 목표 주가 37,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래프톤입니다. 역시나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3,3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나 급증했습니다. 대표적인 배틀그라운드 IP가 계속해서 꾸준한 인기를 보이면서 모든 부문에서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걸그룹 뉴진스의 콜라보 이벤트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료 가입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 최고 목표가 47만 원까지 상상인 증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분기 최대 매출과 턴어라운드에 동시에 성공했습니다. 역시나 신작 효과가 컸습니다. 영업이익 1,122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했고요. 신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와 레이븐2가 연달아 흥행 가도를 이어가면서 실적 개선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최고 목표가 96,000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NC소프트, 앞서 소개해드렸던 신작 효과로 잘 나갔던 기업들에 비해서 애매한 신작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75%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하게 됐고요. 주요 수익원인 리니지 게임 모바일이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내놓은 신작인 TL과 배틀크러시도 인기가 저조한 상황. 그래서 게임사 3N 중에 NC소프트 나홀로 목표 주가 하향기를 걷고 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증권가에서 최저 목표가 19만 원 선 제시하면서 현재 주가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의 목표 주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도 전망치를 67% 하회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8억 원으로 89% 지난해보다 급감했습니다. 주요 수입원인 오딘의 하향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올 상반기에 흥행작도 부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바일 매출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주가 33% 하락하면서 하향 곡선을 좀 가파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최저 목표가 15,000원 제시하면서 현 주가보다 낮은 수준의 목표 주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임주가 다 잘 가지는 못합니다. 이 기존의 IP 파워가 탄탄하거나 신작이 흥행 모멘텀을 풍부하게 갖고 있거나 그 둘 중 하나는 충족을 해줘야 이렇게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게임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신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올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이미 가지고 오셨던 한국항공우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상승세 현재 거래가 되면서 55,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5거래일 동안 2거래일 제외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15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보유율이 28%대였는데 단숨에 31%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주가도 그만큼 잘 갔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후로 주가도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왜 가지고 오신 걸까요? 앞으로도 뭐 지금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러한 의미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좋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뭐 지금 이제 중동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뭐 로켓 30발을 발사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자 미국의 백악관 쪽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여기에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인 USS가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 급파되었다라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에다가 지금 한국항공우주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보면 지금 현재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21.6%나 급증했습니다. 8,918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무려 작년 동기 대비해서 785% 정도 상승하면서 743억 정도 나왔죠. 순이익도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이렇듯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요. 뭐 이런 와중에 지금 브라질 쪽에서의 매출도 얘기가 좀 나왔어요. 브라질 쪽의 이브사와 이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인 우리가 eVTOL이라고 하죠. 뭐 eVTOL에 대한 이제 구조물을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 좀 반영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내년부터 폴란드에 이제 순차적으로 납품할 이제 FA50 PL이라는 공격기를 납품하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2026년도에 이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쪽에도 FA50M이라는 또 새로운 버전의 FA50 시리즈를 또 납품하게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지금 현재 FA21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남미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얘기가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칠레 쪽에서 신형 전투기 사업을 이제 입찰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KF-21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FA라고 했는데 KF-21가 지금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라팔 이 두 전투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걸 초이스할 건지 지금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만에 하나 KF-21이 선택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필리핀 정부 쪽에서도 특히나 FA50을 통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 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FA50을 통해서 상당한 좀 정부의 중앙 정부가 좀 뭐라 해야 되나 토착 테러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마다 이제 로컬 테러리스트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많이 해결하는 부분들이었고 뭐 마약 밀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큰 성과를 보여줬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KF-21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카이 쪽에다가 KF-21에 대한 이제 비행기에 대한 내용들 좀 보내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필리핀 쪽에서도 KF-21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게 구매까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항공우주 뭐 지금 현재도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내후년까지도 우리가 꾸준한 실적 흐름들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또 약 2주 전쯤에 실적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니까 영업이익 단위 743억 원대로 기록이 됐고 전년 대비해서 무려 3자릿수 이상의 성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786%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KF-21과 같은 대형 계약이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흐름이 이어질 테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이미 앞서서 가지고 오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갈 거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빅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방산 쪽 많이 보입니다. 빅텍이 0.7% 상승하면서 5,4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빅텍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서 오늘 방산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발군이 이제 현대 로템인데 저는 그중에 이제 빅텍을 골라 보았고요.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그리고 군용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전자광학 장비, 피하 식별 장비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장비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수함용 이 전자전 장비 방산 업체로 지정되면서 잠수함 쪽으로도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레이저 대공 무기에 이제 전원 공급 장치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K2 전차에 FCS 열상 유닛을 현재 공급 중에 있고요. 또 KF-21에 탑재되는 레이더 전원 공급 장치와 그리고 송수신 처리 장치 그리고 전원부 부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비의 제품을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숨은 방산의 주역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실적은 조금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조금 이제 오늘 장중에 떴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5,330원 정도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5,190원 정도 자리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 5,190원짜리가 이탈이 된다면 이제 시세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그때는 손절로 빠져나오시고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딪혔던 가격 라인이 있는데 대략 한 5,800원 정도 자리에 단기적으로 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800원, 900원 정도의 단기적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KT입니다. 역시나 이 기업도 가지고 오셨던 기업입니다. 2%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38,7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의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던 상황인 건데 보니까는 외국인 보유율이 47%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이게 MSCI랑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뭐 KT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도 한 3번 정도 가지고 나왔었어요. 7월 달에 3번 정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도 지금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거기다 지금 현재 6G에 대한 부분들도 LG전자와 함께 이제 6G 통신 장비를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6G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1TB까지 전송을 초당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통신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선발적 KT가 먼저 좀 앞서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크게 보여주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LG U+도 마찬가지고 6G에 대해서 다들 이제 개발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KT가 좀 현실적으로 좀 빠르게 우리 생활에서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좀 통신 장비들이라든가 통신 버전이 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 매출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한 단계 레벨업을 계속해 나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LTE에서 5G로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고 상당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통신 쪽에서 6G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이게 상용화되면 그에 따른 이제 레벨업이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KT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바이브 섹션이라는 또 미국 쪽에서 보니까 지금 바이브 섹션 진짜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라고 느끼는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합성어긴 한데, 바이브랑 이제 리세션을 합친 단어죠. 아무튼 이 바이브 섹션에 대한 단어가 정말 오랜만에 지금 이제 뉴욕 증시에서 나왔고, 이게 지금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이게 힘든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국내 시장도 제가 봤을 때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기준 CPI랑 PPI가 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지만 경기 침체가 가는 거 아니냐,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여기에다 또 시장에서는 또 그 선행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와서 금리 인하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또 금리 인하를 한다니까 이것도 우리가 엑시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지금 현재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정말 시장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좀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브 섹션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선행 지표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PPI가 미국에서 발표할 거고, CPI도 발표할 거고, PCE도 발표할 겁니다, 이번 주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튼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들도 우리가 픽아웃의 관점이 아니라 시장은 그래도 경고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더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네네.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방어주, 통신주 무조건 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은 좀 과거에 비해서는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도피처는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민감주를 해지. 사다 놨는데, 그렇죠. 해지 개념으로 다른 거 사다 놨는데 오히려 그 주가가 좀 빠져버리고, 빠지는 이유도 없어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하반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회사들도 지금 현재는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내려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도피처로서 이제 통신주들을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까지 식품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도피처, 해지가 되는 방어주로 인식이 됐었는데, 그런 인식이 약간 바뀌고 있는 듯한 분위기고, 통신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전만큼의 사실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인식이 좀 변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실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통신사들도 많고, KT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주가라든지 매출 분명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뷰티 제품. 이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 위탁 생산 업체 ODM 업체들이 매출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 완벽한 서프라이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2분기 매출이 24% 오르면서 1,4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2%나 증가하게 됐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따른 수주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K-뷰티 글로벌 고객사 확대로 국내 가동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군과 품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최고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12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콜마 역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면서 물 만난 고기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 늘었고요. 영업이익 34% 증가하면서 6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주 강세와 생산 능력 확대, 영업력 확대로 매출 상승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K-뷰티 글로벌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국내 법인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냈습니다. 미국 법인 고성장에 따른 손실도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선케어 제품에서 수출이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점유율이 국내 ODM 업체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매출 상승에 더욱더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목표 주가 88,0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한 기업 더 보도록 할까요?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도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국내 ODM 업체 최초로 1조 원을 상반기에 넘겼습니다. 상반기 연결 매출이 1조 783억 원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줄줄이 쏟아졌는데요. 앞서 회사와는 좀 다른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이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노를 젓고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좋았던 업황에 예측 불가한 대손 충당 리스크가 재발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실적 가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단기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19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 생산 화장품 ODM 기업들 매출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수익성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기업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솔루션인데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21% 넘게 상승세 3,36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진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화이트솔루션은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빅텍은 이제 군용 장비에 들어가는 전용 공급 장치를 만들었다면 이 화이트솔루션은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이 전원 공급 장치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LG전자 쪽에 TV, PC 이런 IT 기기 쪽에 이제 제품이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LG 제품 쪽의 점유율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이제 상승 가능성도 일정 부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강력한 주가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입니다. 바로 어떤 이유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로 한 80km마다 급속도는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해서 미국 전역에 50만 개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목표인데 오늘 이제 이 같은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특히 이제 이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일제히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고 이 화이트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이 30kW급 급속 충전기용 파워 서플라이트 유닛을 현재 개발을 해서 베트남 하노이 공장의 라인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원 공급 장치가 거의 30% 이상,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와이트 솔루션의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러한 이슈까지 현재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오늘 좀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대본에 이제 선정을 했을 때는 좀 주가가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정을 받으면은 오늘 잡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품었는데 이게 좀 장 막판에 다시금 또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한 22%대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뭐 따라 잡으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 3,160원 정도 선에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상승력이 쭉 이어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터치를 해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이 화이트 솔루션을 보유하신 분들은 4,000원 정도로 일단 단기 목표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혹여 4,000원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4,600원 내지는 4,9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조금 더 상승력을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 사이에 주가가 다 올라가 버려서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었는데 3,160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오면은 그때가 매수 기회고 4,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분명히 기회 올 것이다라고 업사이드 전망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박수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크래프톤이에요.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월에 꽤 많이 들고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크래프톤 오늘 보니까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엔 33만 원대 뚫어내기도 했고 저희 시청자분이 굉장히 신기해하셨어요. 크래프톤이 이렇게 하루 만에 10% 이상 오르는 날도 있구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뭐 넷마블이라든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게임 안에서도 몇 종목 되지가 않아요.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특정 업체들만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중소형 지금 현재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현금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게임 개발 부분에서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최근에 보면 이제 PC용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되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좀 괜찮았어요. 자, 2분기 실적 보면 이제 매출이 대략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82%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QOQ로 보더라도 6.2%, 그리고 영업이익 쪽으로 보더라도 원래는 컨센서스가 2천억도 안 했습니다. 2천억도 안 했는데 3,3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YOY상 152%, 그리고 QOQ상 7%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12%나 크게 급등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아무튼 크래프톤의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분위기고 그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은 IP 게임들을 사들이면서 지금보다 더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하반기에 나올 게임들이 또 있어요. 하반기에 나올 게임들이 보면 다크앤다커 모바일 게임이 있고 인조이라는 또 게임이 있습니다. 이 두 게임이 다시 한번 좀 매출이라든가 실적에 좀 크게 반향을 좀 일으키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분명 크래프톤이 오늘 12%는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오늘 18만 7천 주나 강력하게 매수를 좀 해줬고 거기에 대한 투심 물량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크래프톤이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급등하긴 했지만 크래프톤 계속의 관심 종목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개 다 이전에 가지고 오셨던 기업인데 네네. 오늘 또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개 기업이 모두 다 주가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오늘은 오리온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전에는 혜태를 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오리온입니다. 2% 넘게 상승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은 원래 이제 다시 농심을 한번 갖고 올까 했는데 이게 오리온을 보니까 눈에 띄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뭐 초코파이로 유명한 기업이죠. 뭐 초콜릿도 만들고 껌도 만들고 파이도 만들고 스낵도 만들고 특히 이제 감자 쪽 스낵이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포카칩과 스윙칩이 이제 최근에 좀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되고 있고 1월부터 이제 7월까지 매출액이 69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지금 증가가 나왔다고 하고 또 이제 이 초코파이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아마존에서 꼭 구입해야 할 K-초코파이 순위로 1위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도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고 이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시면은 매년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제 증가 추세를 타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매번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마다 지금 85,000원에서 8만 원 정도 초반 정도 수준의 계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그 정도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역대 좀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주가는 역대 저점인데 실적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이 역대 저점을 좀 매수를 하면서 동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현재 이 바닥권에서 이 8만 원 초반대권에서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서 매수로 접근하신 다음에 중기적으로 10만 원 이상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격이 저렴한 오리온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고, 하지만 이제 아시아 증시가 좀 상승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좀 코스닥에서 바이오와 화장품 섹터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그동안의 시장이 좀 강한 상태를 보였던 섹터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온 상황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CPI 지표라든가 미국의 소매 판매 발표 전까지는 시장이 이런 식으로 좀 눈치 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좀 등락을 좀 보이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오션이고요. 방산과 조선 두 가지 섹터가 함께 맞물려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박스권 상단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좀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적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흑자전환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오션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기술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승 출발했었는데 이내 하락 전환했다가 하락권에서 머물다가 그래도 마감으로 다가갈수록 그래도 보합권에서 등락하면서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62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훨씬 더 큰 상황이죠. 전일 대비 1%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765.03포인트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98억 원의 매수 우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행히 들어와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 수급도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네요.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8월 13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장보다는 확실히 좀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양시장이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화장품주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꽤나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은 이전처럼 주가가 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많은 화장품주들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견인했는데 오늘 시장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오히려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함께 마켓 스피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창투사가 1.7%, 곡물 쪽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ESS 쪽이 3.7% 넘게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쪽이 오늘 좀 크게 움직였네요. 1.4% 넘게 상승세. 그리고 간밤에 WTI가 4%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에너지 쪽이 4.2%, 방산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유가의 가격도 탄력을 받았는데 오늘 함께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K푸드도 오늘 시장에서 1%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은 셀레믹스 오늘 상한가, 소니드 상한가, 휴맥스홀딩스 결국엔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YM텍도 상한가, 레몬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캐리 상한가 현재 기록을 했고 알티캐스트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 이외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을 나온 기업들도 꽤 많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한농화성이 23% 넘게 상승세 그리고 INC도 21% 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유지했고요. 262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1% 넘게 빠지면서 764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SK하이닉스가 2.7% 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고 AI 반도체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좀 실렸습니다. 다만 강했던 종목은 이전에 좀 강했던 종목으로 한정되는 느낌이었고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상승, LG 엔솔도 강보합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쉬어갔네요. 보시다시피 1% 넘게 하락세, 93만 9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장도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는데 완성차 쪽은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셀트리온은 3% 넘게 빠졌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정이었고 기아는 0.6% 상승세 그리고 KB금융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금융 쪽에 오늘 좀 강했는데 보시다시피 KB금융이 84,6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신한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10위권, 우선주 제외하고는 9위권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55,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이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오늘 시장에서 5% 이상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좀 강한 조정이었고요. 15만 1,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HLB 쪽으로는 다시 한번 거래 대금 실리면서 2.5% 넘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84,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이외에도 오늘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또 비만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좀 함께 만나보시죠.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약간의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고 리가켄바이오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하락세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강한 조정이었습니다. 6% 가깝게 하락하면서 77,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약간 붙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20만 5천원대를 회복했고 20만 5,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좀 올라와는 줬어요. 근데 코스닥이 많이 빠진 게 좀 마음이 아픈데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약세 움직임인 것은 두 가지 이유 정도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7월 수출입 물가가 두 달째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 반등과 더불어서 고환율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입 물가가 두 달 연속으로 지금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차를 두고 나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이를 좀 걱정하는 흐름들이 선반영이 좀 일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는 0.4% 올랐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만 빠졌을 때는 9.8%대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볼 때도 이런 경제 지표들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오전에 거의 이제 중 움직임에서 중요했었던 흐름들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중동 관련 테마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많이 부각이 됐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 해운 관련 종목들이 변동폭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은 GSE가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이었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엔비디아가 4%대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방어적으로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반등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 엔비디아를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가 없다. 그리고 최소 5년은 더 간다라는 이야기가 미증시에서는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반도체주 투심에 있어서는 긍정적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달 말에 나오는 만큼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 쪽에서 24시간 이내에 이스라엘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항공모함이나 지금 미사일 잠수함 등을 지금 중동 쪽에 배치 명령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공포감이 좀 크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와 독일, 영국 정상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군 경계태세를 최고로 끌어올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4% 정도 가까이 급등하게 되면서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키워 나갔었던 모습이었었는데요. 참고로 이제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배럴당 $70대 초반으로 떨어졌었는데 최근 이렇게 중동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란 쪽의 공격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란의 보복 공격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 쪽에서 보복의 수위와 규모를 좀 고민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쪽에서 대리 세력과 비공개 만남에서는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함께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쟁이 만약에 확산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과 미국 쪽에서 이란의 지금 현재 핵 보유 국가거든요. 핵 능력을 제거하는 구실로 삼을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역시도 지금 확전에 대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쪽에서는 지금 보니까 자신들의 소행인지 공식적으로는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 정부 쪽에는 자신들의 소행임을 알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이제 확전을 시켜서 일부러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생각이 아니냐라는 지금 평가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선된 이란의 페제스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핵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교 진영을 지금 갖춰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이 이를 원천 봉사하기 위해서 큰 돌발 악재를 터뜨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전면전 수준의 보복을 피하는 대신에 이번에 이를 지렛대 삼아서 서방과 핵 협상에서 강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전쟁 확전에 대한 불안감 이번 주 내내 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캐리 청산 관련해서는 그래도 매도 압력이 좀 급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 매도 초가폭이라고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동향을 나타내는 이 초가폭 추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주 대비해서 85%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2021년도 3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지금 청산 규모가 90% 정도 청산됐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70% 그리고 스위스 UBS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로 각각 다르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 뭐 추가 청산 가능성이 아직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가장 크고 파괴적인 거품은 이미 다 나왔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 미국 금리차 축소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에 대한 유인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이 그런 불확실성 요소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내일은 또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CPI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7월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전년 동기에서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원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2% 상승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수준보다 더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센서스 추정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재차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다시 한 번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아직까지는 지금 경제 지표가 이번 주 내내 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지표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지켜보시면서 변동성 장세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굉장히 볼 게 많습니다. 지표도 봐야 하고 또 중동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도 안고 있고요. 또 각 업종별로 이슈들로 인해서 또 업종별 움직임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 바라본다면요, 파트너님. 어떤 이슈 주목하면서 시초가 공략 중 어떤 부분에서 잡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돌았었던 테마 종목들로 봤을 때 여전히 전기차 쪽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테마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고체 관련 종목들도 새롭게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민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제 벤츠 쪽에서 국토부의 특별 점검 권고를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국토부 쪽에서 벤츠에 탑재된 그 배터리 차량이 지금 3,000대 정도 되는데 전수 점검을 지금 현재 권고를 한 상황이고요. 벤츠 역시도 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45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또 점검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리콜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어서 현대차, 기아에 이어 배터리 제조사 정보도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무려 16개 차종 가운데 13개 차종의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3대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의 배터리와 SK온의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처럼 지금 당분간은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장의 이슈가 계속해서 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해서 민테크 가지고 왔습니다. 민테크 오늘 이제 주가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상승세 이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테크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원래 2차 전지 그 검사 장비 기업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제 진단 쪽으로 배터리 진단 쪽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장 당시에도 대기업에서 투자한 기업으로 이름이 좀 많이 알려졌는데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GS 에너지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을 만큼 굉장히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이제 배터리 진단 기업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고전화 임피던스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진단 시장에서 90%를 지금 현재 독점적으로 거의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5월달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낙폭을 키우다가 근래 들어서 지금 수급이 붙어주면서 테마성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진단 기술이 그래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전기 저항을 측정해서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성분 분석기가 주파수를 통해서 체지방을 측정하듯이 일정 주파수를 통해서 배터리 상태를 진단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95%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품인지 내지는 불량품인지 이런 전수 검사를 통해서 화재를 최대한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제 분석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전일 기점으로 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8,000원 구간대 단기 지지 구간이거든요.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움직임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목까지 고려하셔서 손절가 8,000원 잡아가시고요. 이전 6월달 정고점 거래량 들어왔었던 양봉 캔들 기점으로 해서 매물대 흐름 잡아보면 11,000원 구간대 상단 매물대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른 종목들 보면은 좀 차트상으로 애매하거나 좀 관련성이 없는 기업들도 많았거든요. 민테크는 주목해볼 만하다 하니까 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트위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단행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 특사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남은 형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 조승구 전 인터엠 대표 등은 복권됩니다.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경제인은 총 15명입니다. 이 밖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도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에서 5월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신용정보 재가공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불법적 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신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 SUV 액티언의 본격적 고객 출고를 앞두고 완벽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곽재선 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액티언 양산 기념 행사에서 액티언은 KGM에 있어 새로운 성장 기회이자 제도학 발판을 다지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형 액티언은 역동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루프라인과 긴 차체, 넓은 차폭을 적용해 안정적이면서도 와이드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신형 액티언은 사전 예약 첫날 16,000대 예약 건수를 기록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35,000대를 돌파했습니다. KGM은 액티언 고객 인도를 오는 20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마트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 346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연결 기준 상반기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은 14조 2,627억 원, 영업이익 125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 감소했지만 영업손익은 519억 원 개선했습니다. 이마트 측은 보유세 일시 반영과 전통적 비수기가 겹치는 2분기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오프라인 자회사들이 실적 호조를 보이고 온라인 자회사들이 2개 분기 연속 영업손익 개선에 성공한 점이 연결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정보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